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편 및 금융상식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시죠.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 어떻게 기출 포인트가 된다는 걸 찝으시면요. 그걸 몇 강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시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국제기구에다가 그 다음에 국제특급 우편 EMS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당연히 기출 포인트가 기출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예,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만국 우편 연합 UPU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영어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말 그대로 만국 우편 연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 문제는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국의 우편 연합, 즉 어떻게 그 기구가 있고 국제적인 기구가 있고 또는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어떤 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창설을 보시면요, 일단 스위스 베른이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스위스 베른은 제가 왜 외우라고 할까요? 라고 할 때 본부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1807년 베른 조약을 채택하였고, 그 다음에 이거 일반 우편 연합을 탄생되었으며 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보다는요, 그렇죠? 이 동조약은 요때 발효되었다라는 것 정도 하나 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만국 우편 연합이라는 UPU라는 것이 언제요? 1878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해하시죠?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스위스 베른, 그 다음에 각각의 연도 몇 개 정도는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고요. 뭐 베른 조약 같은 거는 크게 솔직히 뭐 외우면 좋지만 크게 강조하진 않겠지만 나머지 두 개요. 동조약이 발효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만국 우편 연합 UPU가 언제 변경되는지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인문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전 세계 우편물을 우편적인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외워야 될 것은 당연히 UPU의 각 기관들은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어떤 기구에도요, 총회라는 것이 먼저 있겠죠. 당연히 UPU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그 다음에 뭘 외워야 돼요? 매일 전화만 개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낚시걸겠죠. 1년마다 개최한다, 2년마다 개최한다, 이런 걸요. 그렇죠? 최고 의결 기관 매 4년마다 개최. 전 회원국의 정권 대표로 구성되며 연합조합 개정이 이루어지고 4년 기본 정책이 결정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대신 딱 이거 전 회원국의 정권 대표로 구성된다. 말 그대로 전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러면 최고 의결 기관 4년마다 개최 회원국의 정권 대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총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UPU의 상설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상설 기관이 아니죠. 왜요? 4년마다 개최하는 총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의에서 있었던 중요한 결정 사항을요, 4년 동안 집행하는 기관들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상설 기관, 항상 있다고 해서 상설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 관리 이사회 있죠. 두 번째 우편 운영 이사회 있고요. 세 번째 국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갈게요. 사무국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죠.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 사무국입니다. 국제기구에는 사무국이 다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거 있습니다. 가장 큰 국제기구가 뭐죠? 국제기구가요? 유엔이잖아요. 유엔의 사무국에 있죠. 사무총장 누굽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무국은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소재제, 아까 말씀드렸네요. 스위스의 베른. 그래서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상기 두 이사는 이 두 개이겠죠. 거기서 통제를 받으며, 이것을 통제를 받으며, 쉽게 말해서 우편 연합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국제사무국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 위에 상기 이사회, 즉 그 위에 이것을 통제하는 두 기구 이사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관리 이사회하고 우편 운영 이사회가 있습니다. 쉽게 단어 뜻만 갖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관리 이사회는요, 총회에서 선출된 총회 개최국에 포함된 41개국 국가로, 자, 몇 개요? 41개국 국가로 구성되며 총회와 총회 사이의 기간에 연합의 활동 감독,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그게 관리 이사회입니다. 그럼 우편 운영 이사회는요, 자, 총회에서 선출된 여기는 40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관리 이사회는 41개국. 왜요? 총회를 한 개최국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 운영 이사회는 어떻게 해요? 40개국에서요. 우편에 관한 운영, 상업, 기술적, 경제적 사안을 담당한다. 예, 말 갖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이사회 41개국에서 전반적인 정부 정책 관련을 한다. 관리 이사회. 우편 운영 이사회는 총 40개국이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사안을 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요? 예, 국제 사무국, 사무국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을 텐데요. 기준화폐라고 합니다. 예, 화폐 단위는요, 국제통화기금. 여러분들 국제통화기금은 낯설지만 낯설지 않죠? IMF. 예, 그 IMF 맞습니다. 거기서 국제준비통화인 SDR이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이걸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이것의 원래 뜻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뭐냐면요. 간단한 것만 얘기할게요. 국제통화기금 IMF 저 기구 있죠. 이건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거기서요. 돈을 다른 나라한테 빌려줄 때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단위를 각국의 화폐의 환율에 맞게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SDR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갖고 있다가 IMF에 내면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화폐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우편의 국제적인 우편의 기준의 단위는 달러가 아니고 뭡니까? 네, SDR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국제 우편에 관한 요금, 네, 지금 말씀드렸죠. 중개료, 운송료, 갈종, 할당 요금 등은 모두 SDR을 기초로 하며 자국의 통화에 대한 일정 비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각각의 환산 비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런 걸 아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국제 우편 요금을 결제하는 단위는 뭐다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을 SDR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뒤에 뭐 예를 들어서 300 SDR이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아, 이게 우리나라 따라 이게 화폐 단위구나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지 굳이 SDR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나와 보시면요. 공용어. UPU의 공용어는 불어입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공용어고요. 그다음에 국제 사무국 내에서 업무용 언어는 불어와 영어. 예, 자기네는 불어와 영어를 보통 사용하고 있지만요. 모든 기본적인 공용어는 불어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참고사항인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국제기구에서도 당연히 저는 영어가 가장 기본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국제 언어에서의 사용하는 가장 많은 불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럼 영어는 보통 비즈니스 언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법조문은 독일어로 많이 되어 있대요. 그것도 신기한 건데요. 그래서 불어를 안 할 겁니다. 저는. 네. 자, 그래서 기준화폐 그다음에 공용어 정도까지 기억하시고요. 네. 우리나라의 관계 한번 보세요. 1900년 1월 1일에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로, 예,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라는 국호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에 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 대한제국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가 대한제국으로 바뀌어서 황제국, 고종황제가 됐다가 정확히 고종황제는 뭐 광광제라고 그러죠. 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때문에 대한제국을 가입하였다가 22년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이때 일본에 의해 조선으로 예, 계층되었다가요. 그 다음에 언제요? 네, 1949년.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호로 회원국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두 개 정도. 1990년도 1월 1일에 대한제국으로 처음으로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되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이제 조선이라면 됐다가 특히 1949년에 대한민국의 국호로 재가입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이 두 개 정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요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입니다. 예, 약자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아태 우편연합은 자, 여기서 외울 거예요.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하여 자, 정확하게 외우세요. 1961년 1월 30일에 마닐라에서 창설되며 예,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저때 필리핀이 했냐? 필리핀이 아시아국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1961년도 1월 달에 한국과 필리핀이
마닐라에서 먼저 제안해왔고요. 당시 우리나라, 태국, 대만, 필리핀 4개국이 협약에 서명으로써 창설회국이 되었다. 여기에 서명된 아시아 태평양 우편 협약이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발효 날짜 1960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사무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보통 한국과 필리핀, 일단 우리나라에 없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요, 보통 착각할 때 필리핀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태국의 방콕에 아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 있고요. 만국 우편연합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스위스 베른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아는요, 어디요? 태국에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현재 형제 32개국 등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립 목적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자, UPU, 즉 만국우편연합의 공용어는 뭐라고 했죠? 불어죠. 아시아에는 뭐라고요? 영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총회는 여러분 똑같죠. 연합 최고의 기관이며 매 4년마다 개최. 이건 만국우편연합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비상설 기구죠. 당연히요. 4년마다 열리는 거니까요. 회원국의 정권 대표로 구성되며 모든 것을 토의하고 소집된다. 그러니까 토의하기 위해서 소집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이사회 단어 기억하세요. 자, 만국우편연합은요, 관리이사회, 그렇죠? 운영이사회, 그렇죠? 그다음 뭐 있어요? 사무국 있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총회는 어차피 둘 다 있는 거니까요. 집행이사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총회와 총회 사이의 업무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매 1년마다 개최된다. 상설기구 아니죠?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보시죠? 앞에서는 이건 어디 거요? 만국우편연합 거. 근데요, 이거는 상설기구라고 했어요. 자, 만국우편연합의 모든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관리이사회라고, 이건 상설기관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의 모든 관리를 하는 것은 집행이사회인데 상설기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으로 문제에 많이 출제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의 우정대학과 그 다음에 사무국 정도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 당연히 사무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국 방콕에 있겠죠. 왜냐면 그게 소재지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죠.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방금 했죠.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했습니다. 1961년에 마닐라에서 창설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닐라가 소재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이라고 그랬죠. 자,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상설 기관으로서 관리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 국제사무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어디죠? 이거는 UAPU에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있었습니까? 집행이사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정답이 되지 않게,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가요? 2012년도에 출제했던 문제고요. 우편 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 직원의 상호, 이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4번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UPU의 만국우편연합과요, 그 다음에 아태 우편연합에 대한 내용들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UPU의 기관은 만국우편의 기관입니다. 자, 총에서 선출되는 40개 국가. 자, 총회는 4년마다 열리는 거니까 정답이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국은 항상 있는 사무 담당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41개국이 어디예요? 관리이사회죠. 40개국에서 우편에 대한 운영 상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우편 운영이사회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특히 관리이사회와 우편 운영이사회에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태 우편연합 반드시 내용들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특급 우편은 우리가 EMS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제특편 급으로 해서 국제특급 우편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따로 뽑아냈습니다. 국제특급 우편에서는요. 자, 의미 보시면요. 실물수단에 의해 가장 신속한 우편 업무로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취급하게 되면 실물수단에 의해 가장 신속한 우편 업무, 다른 우편은 우선 취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제특급 우편을 하고요. EMS라고 하고요. 통신물, 서류 또는 물품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집인데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배달하거나 발송 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니은 특수 취급, 항공기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요. 이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요. 배달 통지 보험 취급 초특급 우편, 그 다음에 EMS 프리돈 취급 특급을 부과할 수 있다. 원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배달 통지거나 이런 거 같은 건 여러분들 한번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EMS에서 중요한 기출 포인트가 뭐냐면요. 실제로 국제 특급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물품과 보낼 수 없는 물품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물품 나와 있죠. 업무용, 상업용, 서류, 컴퓨터 데이터 보낼 수 있습니다. 상품 견본,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론 필름, 상품 이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보낼 수 있는 상품을 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보낼 수 없는 상품을 외우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될 거는 이겁니다. 보낼 수 없는 물품. 그럼 또 뭐죠? 네, 신용카드 보낼 수 없네요. 동전 및 화폐 보낼 수 없네요. 송금만 보낼 수 없네요. 유가증권, 교환수표 보낼 수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만국우편연합에서 정한 일반적인 우편 금지 물품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우편 금지 물품 여기 나와 있거든요. 따로 정리해놨거든요. 취급상 위험하거나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파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폭발성, 가연성 또는 위험한 물질, 외서정의 비도덕적인 물품은요. 아니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어느 나라는 이거 받아주고 어느 나라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건 일단 무조건 일반적으로 금지 목표를 한 거, 다른 것을 파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마약 같은 물질, 그냥 폭발성이 있는 물질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럼 이거는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줄하고요. 세 번째 줄.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 은, 백금, 기금속 등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상대 국가에서 수입을 금하는 물품. 그건 나라마다 따로따로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 번만 볼게요. 보낼 수 있는 물품이 업무용, 사업용, 서류, 컴퓨터 데이터. 서류를 보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컴퓨터 데이터 보낼 수 있습니다. 상품 견본. 상품을 보낼 수는 없지만 상품 경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품은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론 필름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반드시 보낼 수 없는 물품을 정확하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기억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내용에 따라 서류와 상품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로 등등등은 보관이 가능한데요. 단 밑에 있는 거 비서류 취급한다는 건 이번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EMS 기표지 작성 요령에서요. 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량은 10kg 단위로 기재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2kg에 대한 물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아니요. 이걸 어떻게 해요? 10g 단위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로 기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용품 안에 있는 내용품의 액수입니다. 우편요금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편요금은 뭘로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SDR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말고요. 그 내용품 안에 있는 가치를 적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손해가 됐을 때 손해배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US 달러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은 보험료와 우편요금을 합산해서 SDR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착국가 여러분들 이따가 뒤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 할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시험 문제고요. 세관신고서 CN24라고 나왔죠. 자, 왜 CN24가 되는지는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매트 보시면요. 주소와 성명은 당연히 영어로 기재해야 됩니다. 주소 끝에는 우리나라 거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우편번호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주소, 성명은 영어 또는 불어 또는 도착국 언어로 기재합니다. 여러분들 수치인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면 당연히 받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내세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 거고요. 영어 또는 불어 또는 독자국 언어로 해야 되고요. 도시명과 국가는 반드시 영문 대문자로. 도시명과 국가명은 반드시 영문 대문자로.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기표지 작성 요령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보낼 수 있는 거래요. 송금만 보낼 수 없습니다. 마그네틱 테이프 보낼 수 있네요. 필름 보낼 수 있네요. 상품은 나라에 따라 구분하지만 상품 경보는 보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업용 서류는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기금속 등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뭐 그게 기출문제긴 하지만요. 그 기출문제보다 더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좀 정리해 두세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실물수단에 의해 가장 신속한 우편 업무가 EMS입니다. 다른 우편물보다 당연히 우선 취급하게 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자, 2번 극대 특급 우편은요, 통신문, 서류 또는 물품을 매우 짧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국제 특급 우편입니다. 3번 항공기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외워줬어요. EMS는요,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요. 나머지 것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요, 바로 EMS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보세요. 취급상 위험하거나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파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 마약류 및 향정성 물질, 폭발성 가연성 또는 위험한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은 잘 보세요. 국가에 따라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국우편연합에서 보는 것을 이걸 취급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한 나라 있겠죠. 테러 단체들이요. IS 같은 거요. 이런 거 말고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취급하지 못하는 거죠. 취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4번이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냐?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상품 견본은요, EMS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품은요, 나라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나라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문제를 오답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여러분들 국가 약호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단 상식적으로 외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제가 구별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스트리아라고 할 때 AT, 오스트리아는 여러분들 독일 옆에 있는 나라고요. 오스트리아는 이게 호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두 개 구별만 조심해요.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오스트리아는요, 이 앞에 두 줄 딴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따로. 그래서 오스트리아는요, 굳이 외우시는 것보다 오스트리아 AT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만 여러분들 여기 써있잖아요. 타이완이잖아요. 그렇죠? 타이완이니까 TW를 쓰는 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태국, 타일랜드죠. 타일랜드이기 때문에 그 앞글자다니까 TH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덴마크, 덴마크 D로 시작하고 뒤에 K는 덴마크겠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 독일을 우리가 저맨이라고 하죠. 저맨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D2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건 따로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탈리아, 앞에 거 두 글자 닦으니까 됐고요. 이란, IR 됐고요. 홍콩, HK, 어렵지 않습니다. 캐나다, 앞 글자 두 글자니까 됐고요. 차이나, CN,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영국 보세요. 더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GB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미국은요, US라고 나왔네요. 있고요. 백러시아, 벨라루스는 크게 됐고요. 러시아 됐고요. 스리랑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 두 개는 맨날 헷갈리게 나오는 게 이거야. 인도, 인도네시아 헷갈립니다. 인도가 IN이고요. 인도네시아가 ID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갖다 낚시를 걸거나 이렇게 갖다 낚시를 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도는 IN이고요. 인도네시아가 ID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구별해서 좀 외워두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됐고요. 네덜란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위스 다르죠. 우리가 보통 스위스의 영문이 스위츠랜드입니다. 근데 CH로 표시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 따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카오 M입니다. 자, 특히 여기 홍콩, 마카오 자꾸 CN으로 헷갈리는데요. 중국의 나라, 중국령에 속하는 나라이긴 하지만요. 명확히 홍콩과 마카오는요. 따로 약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CN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홍콩, HK, 대만, TW, 그 다음에 마카오, MO 등의 경우 발송이 또는 접속에서 CN 중국으로 오기지 않은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만은 다른 나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독립적인 약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쓴다 그랬죠? 미국은 US라고 쓴다 그랬죠. 그런데요, 괌, 역시 미국령인 괌, 사이판, 푸에르토리코는요 각각 괌, GU, 사이판, MP,
푸에르토리코 PR 따로 기재해야 됩니다. US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솔직히 우리가 보통 푸에르토리코 여러분들 잘 안 보냈지만요. 괌하고 사이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괌은 US가 아니고 GEO, 사이판은 MP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일본, 중국, 대만 정도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무리죠. 자, 홍콩 CN입니까? 아닙니다. CN은 어디죠? 중국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중국이고요. 홍콩은 뭐라고 했죠? 예, HK라고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예, 호주입니다. 호주 AU 맞습니다. 그럼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AT가 오스트리아. 예,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고요. 캐나다 CA 맞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IN입니까? ID입니까? 네. 인도네시아는 ID죠. IN은 뭡니까? 예, 인도죠. 이거 구분해서 하시고요. 영국 제가 따로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영국 GB입니다. 그렇죠? 자, 괌은요, US, 이건 US는 미국이죠. 괌은 따로 GU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따라서 맞는 건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 헷갈리는 것들만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몫으로 이건 남겨두겠습니다. 고 약호는 다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 우편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